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임명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에 대한 대응이 리더십에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해서 3총리 회동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잠시 뒤 취임식을 열고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12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내년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총리 3인방 회동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직 총리들의 이딴 회동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입니다.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방학동 아파트 성탄절 화재 참변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은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정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성탄절 전후로 북극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고 주말까지 계속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7달 만에 이용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출을 바꾼 소비자는 모두 10만 3천여 명이고 절감된 이자는 연간 4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까지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이제 공식적으로 집권 여당의 사령탑이 된 거죠? 네, 조금 전 국민의힘 주요 당무를 심의 의결하는 당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당원 대표자 824명 중 650명이 ARS 투표에 참여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공식 추인됐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잠시 뒤인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입당 절차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모레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아침 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대하는 한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고요?
네, 오늘 서울 모처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모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부터 만난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회동 뒤 입장문에서 두 사람이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총리 3인방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했고 성탄절 전날인 그제는 정세균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이낙연 신당 변수에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모았지만 최근 공천 적격성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 등을 우려하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전직 총리들의 잇따른 회동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본인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의 쇄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구성은 당이 엄청난 내홍을 겪고 현재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논의하는 거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동교동계 원로들의 성탄절 송년 모임에서도 당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파열음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도록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육과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과와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많은 국민과 민관이 함께 노력해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달리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수출 개선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쉴 새 없이 해외 시장을 누빈 건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신념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뛰어준 기업인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정부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가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0월 뉴스버스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경찰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주임 검사였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법정에서만 할 것이라며 첫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더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건강상의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줄곧 조사에 불응해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열흘 가까이 한 차례도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과거 후보로 추천된 적은 있지만 선정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청원 외교를 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이 있지만 6.25 전쟁 중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무책임한 행태와 4.45의 배연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엇갈린 평가는 바로 정치권 이념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해 사욕을 채웠다면서 이번 결정은 수많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인식이야말로 독립 영웅을 모독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역사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난 정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의 공적을 강조해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죠. 김원봉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광복 이후 월북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해 고위직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현충일에 남침을 주도한 김원봉을 언급한 건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역사와 국민 통합을 향한 메시지라고 맞받았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정권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따가운 시선도 공존합니다. 성탄절 새벽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합동 감식 작업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21명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명확히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정물을 분석하는 데 또 일정한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합동 감식이 마쳐진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감식이라고 볼 수도 아직 예단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감식이 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은 어제 새벽 5시쯤 아파트 3층 가정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피해는 아파트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주민 3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비교적 낮은 층에서 발생했지만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연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층마다 방화문은 있었지만 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지어질 2001년 당시 설치 의무가 아니었던 스프링클러도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8세대, 23명 주민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모두 이 가족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3층 바로 윗집에 살던 30대 남성 박모 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먼저 2살 아이를 재활용 종이 포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7개월 된 둘째를 이불에 감싼 다음 안고 뛰어내렸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 둘과 홀로 뛰어내렸던 박 씨의 아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층에 살던 또 다른 남성 30대 임모 씨는 불이 나자 소방에 처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잠들어 있던 70대 부모와 동생을 깨워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씨 본인도 옥상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 결과 숨진 두 남성이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입욕객 3명이 숨진 세종 목욕탕 감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열렸습니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조치원읍에 있는 목욕탕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새벽 5시 반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모텔 건물 지하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탕에 전기가 흘러 사고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고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기 설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산모와 신생아 등 4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들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송시켜 보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기존 LH 전수조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또 있었다는 소식, 지난 9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석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떨지 취재진이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련 보도가 나가고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왼쪽에 보이는 공사장이 외벽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됐던 아파트입니다. 바로 오른쪽 보이는 단지와는 입주일이 불과 2달 차이인데 건물 높이가 벌써 꽤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요. 석 달째 공사가 멈추며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25일 YTN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LH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입주자들에게 누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 이후 LH는 공사를 멈추고 입주자들과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회의 끝에도 LH와 입주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LH는 애초 이미 세운 기둥에 모자란 철근을 덧대 보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LH가 현장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보강공사 등 부분 재시공 등 이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입주자들은 재시공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만큼 LH가 안전진단 과정이나 이후 어떻게 말을 바꿀지 믿기 어렵다는 게 입주자들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바닥을 쳐놓고 자기들이 뭐 신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신뢰를 다 잃었는데. 만약에 4개 동만 재시공할 시에 옆에 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13개 동 전면 재시공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이미 부실 시공으로 LH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철근 누락까지 발견되면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죠. 국토부와 LH도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현장 긴급 점검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시 국토부는 LH가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설계 오류가 있는지 긴급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일 결과가 나왔는데 LH는 골조공사 완료 전인 85개 지구에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 지구에서 시공 전 지하층 벽체 설계 오류가 확인됐지만 즉시 설계를 수장 보완했고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부실 시공 논란이 커지자 최근 정관 카르텔을 해소하겠다며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옮기는 등 새 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이은 부실 시공 논란으로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미 철근 누락이 벌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성탄절 연휴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참사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난 불의 연기가 고층까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요. 네,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짚어보고요. 또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주의사항과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성탄절에 난 이 아파트 화재 참사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을까요? 네, 우선 그 25일 새벽 한 4시 한 57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해당 아파트가 한 2001년 정도의 어떤 준공이 된 아파트로서 실제로 뭐 방화 구획이라든가 연기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설들, 뭐 스프링클러는 뭐 물론이고요. 방화문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를 크게 나오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 진행되고 있다는데 감식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네,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밀 감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당 그 3층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적어도 한 3, 4일 정도 일주일 내에는 어떤 그 감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 추정을 해 나가면서 발화 지점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난방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발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사고로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30명이 다쳤는데요. 한 분 같은 경우는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다쳐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 분은 11층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피하려 하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지금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 아파트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 두 분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과거에는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라. 뭐 예를 들면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뭐 지상이라든가 옥상으로 대피하라라는 것이 어떤 이제 바이블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 소방청에서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대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달리 설명을 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한 본인 집에서 빨리 대피를 하시는데 이 대피를 하시기 전에 내가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그 기구를 가지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먼저 따져야 되겠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라고 한다면 예. 어떤 그 대형 쓰레기통 정도의 단일한 화재가 어떤 그 소화기로 좀 제압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벽에 어떤 그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비각성 상태에서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해당 그 층에서 해당 공간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게 반드시 현관 출입문을 꼭 닫아놓고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불이 번지는 걸 조금 지연시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 절대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3층에서 났으면 2층이나 1층에 계신 분들은 심지어 대피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3층에서 화재가 났으면 이제 4층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4층 같은 경우로 이제 이 직상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해당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 그 방화문이, 그러니까 우리 집 현관문이 방화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 연기 누출이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적절한 방화 구획이 거의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3층 이상의 이런 계단실은 실질적으로 연기에 굉장히 오염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질식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내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뭐 방이라든지 이런 데 거실에 났어서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인 건데 네네. 현관 주변에서 불이 나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 어떤 그 아파트 타입이냐,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지어졌느냐에 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현관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발코니 쪽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사실 이제 피난 그 동선상에 뭐 발코니에서 뭐 뛰어내린다라는 그러한 그 플랜은 당연히 없지만 지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뭐 13층 정도에서는 이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발코니에 여러 가지 뭐 대피를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그 체류할 수 있는 대피 공간도 있고요. 옆집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가 이제 설치가 돼서 안전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불은 번지고 있고. 그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을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방을 하고 수도꼭지를 개방하고요. 네네 물을 이제 뭐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물을 좀 뿌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연기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코니 쪽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발코니를 요즘에 많이 확장을 해서 네, 발코니 그렇습니다. 쪽에 숨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발코니 쪽에서 어떤 그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뭐 보통 구축 아파트의 평면에서는 뭐 그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출입문 쪽에서 나오는 연기가 말 그대로 집안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화장실에요. 물을 다 틀어놓고 또 화장실 문 닫은 채로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고 거기서 잠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던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화세이냐에 따라서 뭐 그런 방법들도 좀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이 될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방화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철판이거든요. 어떤 내열성이라든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문이
실제로 아파트 평면 안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나무라든가 그리고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있다라는 부분들은 쉽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4층에 계셨던 분 아이를 안고 이렇게 뛰어내린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3층에서 난 불이 4층까지 번지는데 굉장히 빨리 번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그 소화 설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건조한 날씨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화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화재 초기에 연기 발생량이 더 크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그 연기에 의한 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제 뭐 패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도 화재 당시 화면 좀 보고 계신데요. 저 3층에서 난 화재 불이 이제 위로 번지면서 연기가 비상구도 꽉 채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대피하려다가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세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화재에 대한 컨셉은 방화 구획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규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발생한 곳을 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구획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1호에서 화재가 나면 302호라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401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301호만 이제 전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획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코니를 개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상부 직상층인 401호로 화염이 전이가 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축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확장된 곳도 많고요. 뭔가 당국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제 합법화된 게 2005년경이거든요. 근데 2005년경에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이제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을 묵시적으로 했는데 2005년 이제 저희가 이제 발코니를 내주면서 그러니까 그 소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면서 반대로 받은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량 칸막이라든가 옆으로 허가해주면서 대피 공간을 마련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향식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컨셉들을 추가로 받은 거죠. 이걸 내주고 이걸 받은 어떤 그런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검을 좀 해야겠네요, 한 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컨대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방화구획도 그렇고요. 좀 더 이제 세밀한 이런 규정들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고층 아파트도 많잖아요.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 봤을 때. 이번에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3층에서 불이 났는데 21층까지 금방 번졌더라고요. 그 고층에 계신 분들 대피할 때 그 질식 위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조금 뭐 다른 맥락의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안전 설비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계단실 같은 경우를 이중으로 이제 방화문이라는 형태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돼 있고요. 따라서 이런 계단이라든가 대피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연기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물에 젖은 수건을 좀 입에 막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라 화재 상황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위층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대피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 실제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동선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좋죠. 예, 밑에 층에서 내려가면 체류가 발생을 할 예. 테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그 위층만 경보를 울리게 돼 있어요. 예. 밑에는 경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벨이 좀 네. 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방송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화재 대피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또 뭐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 따로따로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2001년도 정도 즈음에 이렇게 그 준공이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방화문이 어느 정도는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입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유모차 갖다 놓고요, 자전거 거치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획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막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전층으로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주민 분들이 조금 뭐 생활이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방화구획 정도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비극적인 사망하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대피법과 관련해서 함흥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과일 살 때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사과부터 딸기 또 감귤까지 비싸지 않은 과일이 없는데요. 가격 폭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떨지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딸기를 사러 온 고객이 고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집었다 놨다 하게 돼, 자꾸 가격 때문에. 실제로 딸기는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사과는 21% 비싸졌고 감귤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문제 때문입니다. 개화기 때 그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었고요. 그 이후에 설이 우박 피해가 있었고 수확기에 단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많이 전년 대비 감소로 좀 한 편입니다. 비싼 과일 가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과와 배는 저장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확철인 내년 7, 8월까지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딸기와 감귤은 본격적인 출하 시기여서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자체가 적거나 그러진 않지만 역시 과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귤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바나나 등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낮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해외 출하량 자체가 줄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격 안정을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롯데 칠성 음료가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세로의 출고 가격을 내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처럼 출고가는 현재보다 4.5% 낮아지며 세로는 2.7% 내려갑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준 판매 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과세 표준이 작아져서 소주 세금이 10%가량 인하되는 데에 따른 겁니다. 대한대출 인프라 출시 7달 만에 이용 금액이 2조 3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지난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지난 22일까지 이용 금액이 2조 3,237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갈아탄 금융소비자는 10만 3,462명, 절감된 이자는 연간 4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황의조 선수 측에서 구단 사정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알려왔다면서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혐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불송치 종결이 됐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전총조 씨의 부친 전창수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60살 전창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속여 16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강추위로 중단했던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이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작업을 마친 담장은 내년 1월 4일 오전 공개합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치과 병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치과 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내륙을 오르내려야 할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만 머문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이 정체하며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여의도 면적 236배, 폐사한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관측사상 처음으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기록을 남긴 제6호 태풍 카눈. 5분도 안 되는 상간에 물이 타올랐고요. 트랙터도 떠내려갔고 경기도 떠내려갔고 참담하지.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며 이례적인 11월 보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In Poland is snow and here is quite warm. That's why I'm just wearing t-shirt. 세계 평균 기온이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어 캐나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동서로 분열된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가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도심공원에 쌓인 눈도 군데군데 녹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서울 하늘은 다소 뿌였습니다. 먼지에 가려져 있는 건데요. 오늘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에서는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예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는 데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내일은 대기질이 더 악화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 서쪽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광주 1도, 대구 영하 1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 주간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또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요. 아직 유동적이지만 주말 오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됐습니다. 연말연시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잠시 뒤에 취임을 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에 대한 대응이 리더십에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났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해 3총리 회동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